네, 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인데 오늘은 특집으로 긴급진단 2로 잡아봤습니다. 바이든의 방안이 이제 내일로 예정이 돼 있고 국내 증시, 특히 경제, 정치 뭐 거의 총망라해서 우리 시장, 우리 국가에 큰 어떤 변곡점, 변화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을 해볼 텐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저희가 조금은 얘기를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가 받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줘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증시는 어떤 호재와 악재로 반영을 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전을 좀 늦게라도 네.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울 때 모시게 돼서 네. 좀 약간 머쓱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옮기신 자리를 통해서도 그리고 시장을 진단하는 그런 얘기에서도 한번 근황 겸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는 이런 쪽에 투자 컨셉을 잡는다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워낙 많은 이슈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탈세계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리쇼어링, 에너지 자립도 뭐 친환경 상당히 많은 어떤 테마와 그리고 우려와 기대가 혼합이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다 잘 안 먹히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어떤 투자 컨셉으로 조금은 소위 이제 좀 진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전체적인 컨셉에서는 이런 상품군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면 투자자분들도 큰 컨셉에서는 저렇게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뭐 투자 전략을 얘기하려면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렇죠. 판단, 평가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한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결국은 올해 내년까지 쭉 앞으로 좀 더 길 수도 있는 것은 한 가지로 크게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줄어드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하고 성장 둔화의 이중고에 좀 시달리는 그런 국면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제까지 아마 계속 뭐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내내 이제 언급되던 인플레이션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거의 이제 우리 옆에 둔 약간 지병 같은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는 그냥 상품에서 시작됐던 그러니까 재화라고 하죠. 이제 물건 사는 데 급급했던 것이 이제 서비스로 옮겨가고 또 그 서비스에 줄을 이는 임금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월세,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좀 장기 고착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이걸 잡으려다 보니까 이제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이제 인상하고 있죠. 거기다 그 사이에 이제 돈 풀던 양적 완화를 이제 긴축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이제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보다는 경착륙,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우려가 좀 커지는 거고 또 이것이 불가피하게 좀 세게 일어나면은 뭐 짧든 굵든 상당히 깊은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걱정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꼭 러시아 사태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고 원래 이런 환경이 있었는 상황에 좀 더 이제 그 걱정거리를 얹은 것이 이제 러시아의 침공 또 여기에 중국이 너무 좀 강하게 코로나 재봉쇄를 하면서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벌어지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좀 소위 성장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될 그 변수들을 보면 금리, 환율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요. 금리는 연준이 뭐 올해 말 한 2.5%, 내년에 이제 3.5 정도까지를 시장에서 예상치로 잡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좀 더 높게 올라갈, 더 세게 또 올릴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겠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은 2년물 금리가 빠르게 튀고 10년물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달러 강세는 당연히 지금 그 사이 풀었던 소위 그 쉬운 돈 달러들을 그렇죠. 이제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달러 강세는 좀 불가피한 상태고요. 이것의 변곡점은 결국은 미국 혼자 주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이 얼마나 쫓아가냐. 대표적으로 한 7월경에 있을 ECB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나 속도, 강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달러 강세가 주춤될지 여부가 판단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게 이제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계속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주식은 상대적으로 이게 경기 침체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둔화가 되면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평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떨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일종의 이중구입니다. 이익은 떨어지고 소위 이제 할인율, 금리는 올라가면서 멀티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성장주에서 가치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그 사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책, 그러니까 방어 수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지난 한 10여 년간 투자가 부족했던 원자재 시장, 그러니까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금속, 곡물 다 똑같습니다. 이 세 군데 메이저 원자재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강세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원자재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변동성 관리, 위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화 같은 회사에서 주로 투자 전략 권하는 거는 소위 코어 세틀라이트, 핵심 투자 전략과 주변부 전략을 동시에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다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중간에 이제 결국은 TDF와 관련된 투자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되게 그건 중요하고 여전히 오히려 너무 혹시라도 지금 많이 잃으셨다고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 변동성이 관리되는 것을 자신의 메인 가장 중심부의 핵심에 놓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변부 전략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자 시장이 좋으니까 천연 자원에 직접 투자하거나 천연 자원과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리츠 상품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데 다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미국에서 한 2주 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보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지는 서로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난 다음부터 미국의 리츠 지수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우리나라의 특히 그런 리츠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때문에 좀 안정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이제 안정성을 좀 여전히 담보할 수 있지만 만약 한국도 배당 수익률보다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치고 올라간다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동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단기적이기보다는 TDF라는 게 뭐 각 사마다 다 있으니까 중기적인 시각에서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인플레이지 자산, 특히 리츠라든지 원자재를 이렇게 약간 주변부로 깔아서 전체적인 변동성을 줄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보다 이제 좀 저희 뒷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내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짧게 얘기 들어보면 첫 번째는 우려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회 요인일 수도 있는데 쿼드 얘기, IPEF 얘기, 중국을 견제하는 얘기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가 아무래도 많이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껄끄러울 수 있다는 거는 경제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정치적인 색을 빼고 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쿼드라든지 IPEF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면 한국 시장에는 이 환율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수지단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결국은 외교에 있어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대국 나름대로의 강대국 틈에서 소위 이제 G2죠. 사실 미국과 중국이 그 사이에서 어쨌든 그 소위 그 외교를 소위 우리의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외교를 잘 펴줘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평가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것은 거의 1990년도 소위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30여 년 만에 신냉전으로 가는 그런 그렇죠. 형국이거든요. 네. 그 30년 동안 있었던 대표적인 게 세계화였습니다. 예. 그 세계화가 전 세계에 값싼 인력과 값싼 제품을 공급하면서 전 세계의 그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줬었거든요. 이제 이게 끝나가는 거죠. 결국은 탈세계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존에 그 해외에 의존하던 것들을 끌어들이는 리쇼어링. 네. 리쇼어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 예, 이제 소위 이제 그 우호국들 간의 간끼리 이제 묶여갖고 블록화해서 경제가 블록화되는 현상.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뭐 소위 그 안보를 다지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소위 경제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가장 전 세계에서 값싼 데를 골라내기보다는 비싸도 그 소위 안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비용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놓고 보면 결국은 인플레 압력이 상당 기간 오래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금리 상승도 되고 또 시장의 멀티플도 아까 말씀드린 떨어지고 이런 네. 것들이 기업들의 수익성, 마진을 떨어뜨리는 압박시키는 네. 그런 이제 수익성 악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을 기업들이 좀 철저히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그런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을 자신의 판매하는 가격에 잘 전가할 수 있는 네. 가격 전가력이 높은 그런 기업들로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네. 상대적으로 현재 이런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면은 바로 평택을 가신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뭐 정확한 일정은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삼성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또 미국에 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라는 부분들 캐펙스 매출을 일으킨 거에 조금은 이제 이를 빌미로 이제 우리나라의 메가캡의 기업들이 조금 나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일 아쉬운 거를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요. 많이 찾는 거고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전 정부의 때도 사실 대거 경제인들이 가서 엄청난 쇼잉업을 했었고 또 미국에서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를 상당히 그 북돋았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느 분이든 지금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를 뭐 하나를 만약에 그 주문을 하면 짧게는 한 7, 8개월.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길게는 지금 한 1년 반, 네, 뭐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여전히 결국은 소위 공급난 이슈가 공급망의 그런 적체 이슈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소위 그 경제 성장 또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약점인 반도체 쪽의 그런 미국 내의 투자를 강화시켜 줄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마도 오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때 또 필요했던 게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 최대의 그 소위 배터리 생산국이 또 한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러브콜과 그 사이 맺었던 그러한 그 전략적 제휴 관계가 앞으로 지속되고 오히려 좀 더 투자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일정 부분 압박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그러한 계산된 행보가 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그 탈세계와 분리주의에서 진영 체제 안에서 또 성장이 나오는 섹터에 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마지막 질문으로는 환율 얘기를 좀 드려보는데 환율을 왜 얘기하냐면 일단 증시 자체의 변동성도 내재되어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이제 이런 분리
주의에 좀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환율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여쭤봐요. 그래서 지금 어느새 지금 1,3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어갖고 환율이 과연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안정을 찾아야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이 좀 매도 압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이런 이벤트 긴축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 때 지금 환율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어렵지만 네. 한번 여쭤봅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은 그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의 이슈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그 거래를 네. 무역 거래든 금융 거래든 모든 거를 달러 베이스로 맞아요. 전 세계가 그 무역 같은 경우는 70% 또 금융 거래 50% 이상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확고한 것이 기축통화 특히 달러의 위상이고요. 연준이 이것을 지금 긴축을 통해 갖고 전 세계에 풀어져 있는 달러 유동성을 끌어들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러니까요.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 모두 약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의 그런 달러 당분간의 그 달러 강세는 불가피하고 그 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는 아시겠지만 G7 국가들 간에 유로가 한 60% 차지하고 예엔이 한 10몇 프로 차지하고 네. 기타 등등들이 좀 나눠서 갖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지난 20년간 최저점, 그러니까 1달러당 1.01달러를 뚫고 지금 내려서 지금 1달러 대 1유로가 되는 그런 현상. 심지어는 이제 아마 과거 전저점이 0.85 정도까지 될 겁니다. 1유로당. 거기까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열어놓고 보면은 과거 2000년도에 한 2년간 최대 한 130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 정도 될 텐데 그 정도까지도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130까지 간다는 얘기는 네.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금리 차의 이슈인데 결국은 ECB가 7월 달에 현재까지 가장 그 글로벌 중앙은행 중에서 저점을 잡고 있던 ECB가 얼마나 빨리 다시 매파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 현상이 일단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CB가 언제 또 스탠스 변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